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과 함께 물가 상승, 유가 급등, 생활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한국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가스비, 식료품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한 달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며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민생지원금입니다. 과거처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될지,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0년 약 35조 원,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3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 바 있는데 이번 역시 그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전기와 가스비로만 1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기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기름값도 5만 원 이상 더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예산을 마련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가게에서 갑자기 큰 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이미 저축해둔 돈이나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수입을 활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빚을 내지 않고도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된 25조 원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둘째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셋째는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역시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입니다. 최근 발표와 보도를 종합해보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풀어서 소비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25조 원 규모의 추경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현재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표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민생지원금, 즉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지원금은 과거처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정부는 전체 국민을 일정 기준으로 나눈 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를 중심으로 1인당 약 15만 원 수준의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차등 지원입니다. 즉, 같은 하위 50%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득이 낮은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기본 15만 원에 더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기본 금액의 추가 지원이 크게 반영되어 약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수준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5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소액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비해 지방 지역은 일자리 기회가 적고 소득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지방 거주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은 소득 하위 50%에 속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 거주자는 약 15만 원 정도의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 거주자는 여기에 추가 지원이 더해져 2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과 지역, 그리고 생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공정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과 대상 기준은 모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검토 중인 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해석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일괄 지급이 아니라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동시에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최종 기준과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25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민생지원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추진되는 보조정책들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정책들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유가 및 연료비 안정화 조치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차량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증가하고 그 영향이 식료품 가격과 생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채소나 과일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운송비 증가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속도 조절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가정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여 식료품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급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쉽게 말해 전기요금, 가스비, 난방비와 같은 필수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일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유가 상승기에는 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에 제공되던 에너지 바우처를 한 번 더 추가 지급하거나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한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는 지원 대상 내에서도 차등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비해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가격 변동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LPG 가격은 빠르게 오르지만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난방을 하더라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한 달 난방비가 20만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10만원 내외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에너지 취약성이 더 큰 가구에 추가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정책은 생활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단순히 개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정책이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눈에 바로 보이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과 함께 설계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금 지원으로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에너지 비용과 물가를 안정시켜 지속적인 부담 증가를 막는 구조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모든 정책 역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국제유가 상황이나 예산 규모,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지원 범위와 금액은 향후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과 추가 경정 예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SNS 등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지만 일부에서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까지 지원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같은 15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에 포함되지만 실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소득은 높지만 대출, 교육비,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여유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직장인은 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집 대출과 생활비 때문에 여유가 거의 없다. 이런 기준이라면 오히려 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즉, 단순히 숫자로 나누는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재산은 포함되는지, 가구 단위인지 개인 단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은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높지만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정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급 가능성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방 거주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는 왜 같은 국민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보다는 지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준은 더 세밀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은 단순한 재정 지출을 넘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지원금과 각종 보조 정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선별과 차등 지급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지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정책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공식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과 실행 과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